저에겐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순하고 착한지 사춘기 때도 그 흔한 짜증 한 번 심하게 낸 적 없어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어딜 가면 가족끼리 닮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그럴 때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껏 웃으며 말해요. 저랑 정말 똑같이 생겼죠. 사실 아들은 저와 남편이 가슴으로 낳은 입양아예요. 아들을 입양하고 단 한순간도 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가 잘못했을 땐 엄하게 혼내고 예쁜 행동을 하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라요. 당시에 저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결혼 후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예쁜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밤새 줄을 서서 맥을 짚고 약도 타보고 임신에 좋다는 건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였어요. 시험관 시술도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꼬박 10년을 보내고 나니까 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부스러져 텅 빈 사람처럼 변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큼 했어. 나도 남들처럼 아이 하나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싶은 거, 그거면 되는데. 우리가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아이가 들어올 틈이 없나 봐. 나는 아이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당신이랑 둘이서 재밌게 사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마음 편하게 먹어, 응? 그래, 지금처럼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남편 눈에도 제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겠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수많은 시간을 함께 견디면서 남편은 묵묵히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줬어요. 그러던 사람 입에서 이제 그만 포기하자는 말을 듣고 나니 어쩐지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만둘 용기가 없었던 저는 대신해서 남편이 이야기해주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려고 노력했어요.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 매일 시간이 나는 대로 정처 없이 걸어도 봤지만 허전한 마음이 곧바로 채워지진 않더군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동료의 추천으로 회사 내에 있는 봉사 모임에 가입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주말마다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을 찾아 봉사를 하는 모임이었어요. 가입 후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은 보육원이었어요. 보육원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첫 방문이었고 아이와 놀아주는 일에 서툴기 때문에 빨래나 청소 같은 일들을 맡아서 했어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 할 일이 꽤 많더군요. 오늘은 볕이 좋아서 그런지 빨래를 널기만 했는데도 기분이 상쾌했어요. 역시 나오길 잘했구나 생각하는데 저 멀리 혼자 그네 앉아있는 남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아이에게 슬쩍 다가가 인사했어요. 제가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자 놀란 건지 아이는 가만히 저를 쳐다봤어요. 티 없이 맑은 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는데 뭔가 숨길 것도 없는 마음을 들킨 기분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간식 먹고 있을 텐데 왜 여기 나와 있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럼 마주마도 여기 같이 있어도 돼? 들어가면 또 일 시킬 것 같아서 숨어 있고 싶은데. 제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 아직 10살 남짓 보이는 아이의 이름은 지호였어요. 지호는 종종 여기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은근슬쩍 말을 걸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 자기가 예뻐했던 동생이 입양을 갔는데 허전해서 혼자 있었던 거였어요. 그랬구나. 친하게 지낸 동생이 갑자기 사라지면 마음이 허전하지. 아줌마도 그 마음 알아.
예전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든. 그때 정말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랬어. 친구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잘 살길 바란다고 기도했지. 네, 맞아요. 입양 간 건 좋은 거니까요. 저도 잘 지내라고 마음속으로 응원했어요. 지호도 입양 가고 싶니? 아니요. 저는 10살이라서 나이가 많대요. 나이가 많으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눈에서는 부러움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남은 봉사를 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아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와의 짧은 만남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 봉사활동을 함께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육원에 아이들이 참 많네. 여기 몇 번 와봤다고 했지? 보육원은 올 때마다 마음이 참 씁쓸해. 아이들이 워낙 정에 목말라 있어서 그런지 그런 모습 보기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어린애들은 입양도 가는 것 같던데. 나이가 아주 어린 애들은 입양도 잘 간다더라고. 근데 애매하게 온 아이들은 그냥 여기서 쭉 사는 경우가 많지. 왜 아까 식당에 같이 온 지호 있잖아. 지호도 처음 왔을 때 6살이었대. 근데 그 나이는 입양이 잘 안 되니까 그때부터 보육원에서 쭉 산 거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안 됐더라고요. 누구를 함부로 동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는 기억이 있을 때부터 보육원이 전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안타까웠어요. 그날 이후로 지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집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낼 때도 이상하게 아이 생각이 났어요. 체구가 작았는데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오늘도 혼자 그네 있을까? 입양 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까? 부모의 정이 그리울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반복됐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에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지난주에 봉사 갔던 거 있잖아. 그게 자꾸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데려오면 어떨까? 나이는 10살인데. 입양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게다가 10살이면 어린 나이는 아닌데. 근데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고 신경 쓰이네. 남편은 제 얘기에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당연히 갑작스러웠겠죠. 저야말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치. 미안해.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가보자. 그래도 어떤 아이인지 한번 봐야 알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다음날 바로 보육원에 전화를 해서 방문해도 괜찮은지 먼저 확인을 했고, 다행히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갈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 도착해 먼저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는 제 마음을 부디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 당장 뭘 하려는 건 아니고 남편이 궁금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호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당신 먼 친척이라는 할머님이 데려오셨는데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라고 딱해서 돌봐주려고 했는데 자신도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면서 잘 키워달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었죠. 그래서 별다른 기록도 없어요. 그랬군요. 그동안 입양 얘기도 없었어요?
지호가 워낙 똑똑해요. 나이에 맞지 않게 예의도 참 바르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말을 하는 나이가 되면 입양이 쉽지 않아요. 아예 신생아를 데려다가 처음부터 자식인 것처럼 키우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 원장님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던 남편은 혼자 좀 둘러보겠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막상 와보니 생각이 복잡하겠구나 싶었어요. 원장님과 대화를 마치고 남편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의외의 장소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바로 제가 지호를 처음 만났던 그 그네에서요. 남편은 지호가 탄 그네를 밀어주고 지호는 활짝 웃으며 그네를 타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러다 저를 알아본 지호가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참으며 힘차게 손을 흔들어줬어요. 짧은 만남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 남편과 저는 말이 없었어요. 먼저 침묵을 깬 건 남편이었어요. 지호 말이야, 애가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있네. 나도 모르게 끌려서 그네를 얼마나 밀어줬는지 몰라. 팔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아빠의 마음인가 싶으면서 걔가 웃는 모습 보니 계속 웃게 해주고 싶고 그랬어. 심장이 징하고 울리더라. 이런 기분 당신 만났을 때 이후로 처음이야. 지호, 우리가 데려오자. 우리가 엄마 아빠 돼서 평생 웃게 해주자. 당신이 10년 동안 고생했던 게 다 지호 만나려고 그랬나 봐. 남편은 일단 보육원에 같이 가보자고는 했지만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았대요. 더군다나 나이가 꽤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다 보니 내키지 않았었다고. 근데 지호를 보자마자 어떤 직감 같은 게 들었대요. 그네를 밀어주면서 지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렇게 좋았다면서 기분이 묘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보육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눈에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입양을 결심하고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무척이나 놀라셨어요. 정말 괜찮냐고. 입양을 원하는 거라면 아주 어린 아기들도 있다고요. 걱정 반 기대 반 섞인 원장님의 목소리에 그냥 입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호를 입양하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양 전 남편과 함께 지호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지호야, 아줌마랑 아저씨가 지호의 엄마 아빠를 해도 될까? 아저씨는 팔이 떨어질 때까지 그네 밀어줄 자신 있어. 갑작스런 저희의 말에 당황한 듯 지호는 그 까만 눈동자로 저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기만 했어요.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야. 지호만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같이 갈 수 있어. 제 말에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보니 이 어린아이가 그동안 입양 가는 다른 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부모가 됐으니 평생 이 아이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겠다고요. 지호를 입양할 당시만 해도 입양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생긴 자신의 방을 신기한 듯 한참 구경했어요. 밥도 어찌나 잘 먹던지 남편이 입이 짧은 편이라 음식을 해도 항상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잘 먹는 지호를 보니 너무 뿌듯했어요. 첫 며칠간 지호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도 많이 어색해했어요. 저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 아이도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지호가 많이 어색한가 봐. 그치? 보육원에 오기 전의 기억도 거의 없지. 게다가 보육원에서도 부모 없이 몇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어색할 거야. 10살이 되도록 입양을 못 간 게 우리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 이렇게 될 인연이었던 거지. 남편은
아들에겐 아빠가 필요하다며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저녁엔 지호와 둘이 밖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 주말 아침에는 지호를 데리고 목욕탕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신난 사람은 남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둘이 목욕탕에 간 사이 저는 늦은 아침을 준비했어요. 나만 따돌리고 둘이서만 목욕탕 다녀오니까 좋아? 같이 가자니까 자기가 안 간다고 해놓고선. 엄마 드리려고 맥반석 계란 사왔어요. 어머 세상에, 엄마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고마워 지호야. 참 이상하죠. 엄마라는 말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지호의 작은 입에서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따끔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여행을 가면서 서로에게 비어있는 10년의 공백을 열심히도 채웠어요. 그러면서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꼈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제가 낳은 것처럼 입양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은 공부를 참 잘하고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가면서는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고, 부족한 과목은 과외를 받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 커뮤니티까지 가입해서 괜찮은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과외를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주변 엄마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수험생 엄마들은 저에게 아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는지, 과외는 뭘 받는지, 학원은 어딜 다니는지, 잠은 몇 시간 자는지, 심지어 밥 반찬으로 뭘 하는지까지도 물어봤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둬서 제 어깨가 다 올라가는 것 같았죠. 남편과 저는 아들의 컨디션이 흔들리지 않게 옆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수험 생활을 끝내고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대 진학을 준비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들은 과학이나 연구 쪽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고2였을 때 남편이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진 것을 보더니 의사가 되겠다며 진로를 바꿨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아들 하나 잘 키웠다 싶었어요. 아들은 대학교에 간 뒤로 공부하느라 더 바빴어요. 빨리 의사가 되겠다며 휴학 한번 하지 않았어요. 의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을 미친 듯이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치렀어요.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대학병원에서 바로 인턴을 시작했고 레지던트 전에 군의관 복무까지 마쳤어요. 아들은 신경외과 전문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말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들의 생모에 대한 부채의식이 생겼어요. 어휴, 지호 저러다 자기가 먼저 쓰러지는 거 아닌지 몰라. 공부는 혼자 다 하나 봐. 그러게 말이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공부벌레 아들이 자랐을까? 근데 여보, 지호 생모 어떤 사람일까? 지호가 우리 아들이 된 지 벌써 20년이 됐더라고. 지호 생일이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드네. 지호 생모가 지호 보면 얼마나 뿌듯해할까? 그때는 사정이 있었다지만 다시 찾고 싶진 않을지, 보고 싶진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왜 해? 지호, 우리 아들이야. 우리 말고는 부모 없어. 아니, 지호도 우리한테 말은 안 하지만 궁금하지 않을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알면. 됐어. 그 얘긴 그만하자. 아들의 생모를 궁금해하는 저와는 달리 냉정한 남편의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10살, 아들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지호가 원하면, 궁금해하면 반드시 생모를 찾아주자. 사실 아들이 생모를 궁금해한다는 걸 이미 예전에 눈치챘었어요. 아들이 고등학생 때였죠. 공부하던 아들이 잠깐 머리 좀 식히겠다고 산책을 하러 나갔던 날, 아들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됐어요. 검색 화면에 떠있는 입양아 가족 찾기. 그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못 본 척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혹시나 친엄마를 찾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 스스로 약속한 게 있잖아. 찾아주자.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아들은 저에게 생모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도요. 당시엔 저도 먼저 물어볼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이라면 생모가 누군지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지호 엄마, 어제 말한 거 있잖아. 지호 생모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지호도 이제 30인데 지호가 원한다면 찬성이야.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만큼 생모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정말이야? 찾는 방법도 다 알아봐놨어.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호의 생모도 지호를 찾기 원한다면 꼭 만나게 될 거야. 주말에 지호 생일이니까 그때 지호한테 얘기해보자고.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면서 좋아할지 벌써 기대가 됐어요. 그렇게 아들의 생일날이 다가왔고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 솜씨발이를 했습니다. 요즘 통집에서 밥을 못 먹는 아들을 위해 이것저것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보글보글 끓여놓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해물찜도 접시 가득 담아놨어요. 전이며 잡채며 갈비며 평소에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들을 한가득 차려놨더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습니다. 미리 사놓은 케이크까지 식탁에 올려놓자 타이밍 좋게 아들이 도착했어요. 아들은 저와 남편에게 차례로 포옹을 해주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만큼은 우리 세 가족 꼭 함께 보내자고 약속했는데 어느덧 30살이 됐다니 세월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이야기하며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어요. 남편과 저는 언제 이야기할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밥을 다 먹고 케이크와 함께 와인을 곁들여 마시다가 제가 먼저 운을 띄웠어요. 지호야,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선물은 무슨,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해준 맛있는 밥이면 됐지. 그럼 엄마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지호 낳아주신 엄마 있잖아. 그분을 찾아줄까 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는지 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괜히 긴장된 표정으로 아들의 입만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두 분이 계시고. 지호 고등학교 때 기억나?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지호가 친엄마 궁금해 한다는 거. 근데 그때는 엄마도 용기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괜찮아.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자라서 의사가 됐고, 이렇게 잘 컸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사실 궁금하긴 해요. 보육원 원장님한테 가끔 안부 연락드릴 때마다 여쭤봤었어요. 혹시 저 찾는 사람 있었냐고. 근데 없었어요. 낳아준 사람이 찾지 않는데 제가 찾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쪽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해요.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 우리 같이 찾아보자. 그래, 지호야. 네 뒤에는 우리가 있어. 더 늦기 전에 우리 한번 해보자. 아들은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더 커 보였어요. 그 모습이 꼭 10살 때 아들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6살에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찾지 않은 엄마를 이제 와서 찾을 수는 있는지, 자신을 궁금해하긴 할지, 물론 끝내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들은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어요. 이제 생모 역시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했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었죠. 빠르면 몇 개월, 길면 몇 년, 어쩌면 영영 연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등록을 마친 후 한동안 세 사람 모두 이 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지났을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얼마 전에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일치하는 유전자를 찾았고 2차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2차 검사까지 마쳤는데 생모를 찾았다고 말하더군요. 2차 검사까지 했는데 생모를 못 찾을까봐 저희한테는 따로 말하지 않았다면서요. 놀라우면서도 다행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만날 장소랑 날짜, 시간을 조율하는 중이에요. 주말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지호가 먼저 만나. 할 말도 많을 거고. 대신 괜찮으시다면 그날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지호가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만나면 여쭤볼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들이 생모와 만나는 날, 어쩐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과 둘이 괜히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들이 혼자 오면 혼자 오는 대로, 같이 오면 같이 오는 대로 대접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엄마, 이분이랑 함께 집에 갈게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저는 냉장고를 계속 열었다 닫았다 했고 남편은 괜히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현관을 열었다 닫았다 정말 정신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여보, 우리가 지호 엄마 아빠니까 당당하자, 응? 지호가 물건이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같아. 괜히 마음이 그러네. 티 안 내고 잘해볼게.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고 드디어 벨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긴장된 모습으로 저와 남편은 아들과 아들의 생모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들 뒤에 있던 생모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아야, 정아 맞지? 아니 이럴 수가. 혜진이 네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잊었지만 잊지 못한 사람,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그토록 찾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친구 정화가 바로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렀지만 우리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60대를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17살 여고생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를 꼭 끌어놨어요. 몇 번의 토닥임과 함께 우리는 결국 대성통곡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단짝이었어요. 친구는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예뻤지만 소극적인 성격인 탓에 주변에서 티나게 질투를 많이 했었어요. 한 번은 반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됐죠.
저랑은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잘 모르는 일이기도 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와 가까워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가해자들이 하굣길에 친구를 향해 우유를 던졌는데 그걸 제가 맞게 된 거예요. 당황한 가해자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저는 교실에서 친구의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게 됐죠. 전부 다 오해였지만 아무도 친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 뒤로 괴롭힘이 점점 더 세지자 이제 소문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게 목적인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자퇴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 후로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친구랑 함께 다녔어요. 등교도 늘 함께하고 밥도 함께 먹고 쉬는 시간에 함께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숙제를 했어요. 그렇게 둘이 다니다 보니 아이들은 저까지 투명인간 취급을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친구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누구보다 더 가깝게 지냈어요. 하루는 친구 어머니가 저를 초대해서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살면서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끝도 없이 높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색색의 꽃나무가 예쁘게 피어있는 정원이 보였고 정원과 너무나 어울리는 예쁜 2층 집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너 이렇게 부자였어? 와, 그동안 우리 집 좁아서 속으로 욕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부자면서 맨날 우리 집 라면이나 거덜내고 말이야. 아이 참, 이제부터 학교 끝나면 맨날 떡볶이 사줄게, 응? 떡볶이 받고 순대까지? 알겠어, 평생 사줄게. 당황하는 친구를 놀리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저는 엄마랑 단칸방에서 지냈지만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았거든요. 친구에게도 고마웠어요. 제 이런 형편을 동정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친구 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받는 과일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문제집을 실수로 2권 샀다며 주시기도 했어요. 아마 제가 불편할까봐 착한 거짓말을 하신 거겠죠. 저는 친구 부모님의 호의를 감사하게 받았어요. 비싼 과일을 받으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고 덕분에 대학 진학의 꿈도 꿨으니까요. 친구와 함께 대학교에 간 이후의 삶을 그리는 것이 우리의 작은 즐거움이었어요. 진로를 고민하던 친구는 유학을 준비하게 됐고 저는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대학에 붙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했기에 저는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저를 대학에 보내줄 능력이 되지 못했지만 저는 대학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겨우 마련한 돈과 아르바이트비를 합쳐도 등록금은 모자랐어요. 그때 친구 어머니가 봉투를 건네셨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혜진아, 내일까지 등록해야 되지? 이거 보태서 해. 등록금이 부족해서 대학 못 가면 혜진이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아. 아줌마가 주는 대학교 입학 선물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줌마가 혜진이한테 늘 고마웠어. 우리 정화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혜진이 덕분에 웃음도 찾고 3년 동안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얻었잖아. 정 부담스러우면 평생 우리 정화랑 좋은 친구 되는 거 그걸로 보답해줘.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친구 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저는 무사히 대학교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꼭 잘 돼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무척 바빴어요.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면서
낮엔 수업을 듣고 밤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내려가는 것도 점점 기간이 길어졌어요. 친구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를 했어요. 여름이 되기 전에 해외에 가서 적응을 하고 입학 준비를 할 거라고, 떠나기 전에 꼭 보자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통화를 끝으로 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너무 전화가 안 되니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저도 기말고사며 과제며 아르바이트며 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뒀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내려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도 제대로 풀지 않고 친구네 집으로 향했어요. 처음에 보고 놀랐던 그 큰 대문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어딘가 느낌이 달랐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혜진이요. 정화 안에 있어요? 여기 주인 바뀐 지 한 달 넘었어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여기 사람들 급하게 이사를 갔다고 그러던데. 이사를 갔다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유학을 다 같이 간 건가? 말이라도 해주지.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처음엔 걱정이 들었지만 나중엔 섭섭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급하게 떠났어야 했나.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고 소식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의문만 남긴 채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엄마는 그 단칸방에서 혼자 10년을 더 사셨어요. 혹시나 친구에게 전화가 오진 않을까. 그때까지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기다렸는데 친구에게선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불러봤던 친구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정아야, 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미안. 너한테는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땐 너무 경황이 없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학 간 거 아니었어? 그러게. 나도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어. 친구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어요. 친구의 인생에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줄이야. 당시 친구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돈 냄새를 맡고 친구 아버지 주변으로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러다 투자 사기를 크게 당했는데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이며 회사며 다 넘기게 됐다고. 거기에 빚보증을 섰던 게 잘못돼서 집이 완전히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됐다면서요. 이 모든 일이 단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충격 때문인지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수술받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떤 여유도 연락할 정신도 없었다면서요. 그래도 나한테는 연락을 했었어야지. 우리 엄마한테라도 연락을 남겼어야지.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그랬어? 네 형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대학교 가서 한참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네 성격상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때는 내 한몸 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친구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고왔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제 보니 아들의 얼굴과 정말 똑 닮았더군요. 제가 끌렸던 까만 눈동자는 정화의 눈동자였어요. 늘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아들을 통해 보고 있으면서 그걸 몰랐다니. 지호는 어떻게 된 거야? 불편하면 둘이 이야기할까? 아니야, 괜찮아. 이미 지호한테는 다 이야기했어.
집은 망하고 아빠는 그렇게 되고 우리 가족은 다 흩어졌어. 엄마는 이모 집에 들어갔고 나는 고모 집으로 갔어. 가서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친구는 고모 집에 들어가게 됐고 고모부가 하는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대요. 고모랑 고모부는 걷어주는 대신 밥값은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 넘게 공장에서 일을 시켰다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값을 떼고 받은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이거라도 얼른 모아서 엄마랑 같이 살 집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태어나서 처음 재봉틀을 만져봤는데 서툴러서 실수할 때마다 구박을 그렇게 받았다고. 손가락에 피를 안 흘린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 손가락엔 굳은 살이 생기고 일도 익숙해져 있었다고. 박봉이었지만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덕에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는데 엄마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 뒤로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갔대요. 그곳에서 지호의 생부를 만나게 됐다고. 엄마 그렇게 되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20대 중반이 넘었더라. 그 나이 먹도록 내 세상은 공장뿐이었어. 엄마도 없고 뭘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 집도 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일단 고시원에 갔지. 그러다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학원을 등록하고 다니게 됐는데 그때 지호의 생부가 접근을 했대요. 처음엔 무서워서 피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어찌나 적극적인지 정신이 없었대요. 자기보다 3살이 많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몇 년이 된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봐주겠다는 둥, 밥을 사주겠다는 둥, 이 핑계 저 핑계 다 들어가며 친구에게 들이댔고 결국 외로웠던 친구는 그 사람의 구애를 받아주게 됐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남자는 학원가 근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고 친구도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살게 됐대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됐다고. 사실을 알게 되고 남자는 아직 자신이 준비가 안 됐으니 지우라고 했대요. 그러다 친구가 모아놓은 돈의 존재를 알게 된 후로는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했대요. 이번 시험만 끝나면 집에 인사도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시험 떨어지고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 아니, 나랑 애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랑 살려고 모아뒀던 내 전 재산, 그걸 그 사람한테 다 줬어. 그러더니 그런 돈이 있었냐면서 놀라더니 가게든 뭐든 같이 하면서 잘 살자고 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사라졌고 나는 그 단칸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 그러다 단칸방 월세도 보증금에서 다 빠지고 쫓겨나게 됐지. 막막했던 친구는 가난아기를 데리고 이모 집으로 갔대요. 당연히 이모는 난리가 났어요. 당장 입양 보내라면서요. 차마 아이를 버릴 수 없던 친구는 이모에게 빌고 빌어서 겨우 키울 수 있었대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어요.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날려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이모에게 손 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모에게 모든 생활비를 드리는 조건으로 아이를 맡겼대요. 공무원이고 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기에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대요. 돈은 벌었지만 집엔 갈 수 없었어. 아이가 크는 것도 옆에서 볼 수 없었어.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를 보러 갔었어. 그러다 2달에 한 번이 되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되더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워. 그깟 돈이 뭐라고. 그리고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망가져갔어. 연장 근무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 늘 체력이 바닥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었지. 그러다 쓰러졌는데 내가 폐암이라고 하더라.
그때 쓰러진 덕분에 일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 일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드문 병인데 정말 다행이었지. 세상이 정말 원망스러웠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아들이 있잖아. 그래서 바로 수술하고 항암을 했지. 이모한테 말씀드리고 이 약 물고 치료에만 전념했어. 친구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수술과 항암을 혼자 이겨냈대요. 마지막 항암을 끝내고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자마자 바로 이모 집으로 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이모는 아이를 입양 보냈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악다구니를 써봤지만 이모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엄마가 이런 모습 보면 제대로 눈이나 감겠냐며 도리어 친구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대요. 이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울면서 매달려도 봤지만 이모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찾아도 소용없다며 그저 좋은 집에서 잘 자라길 기도하는 게 친구의 일이라며 끝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대요. 그 뒤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지냈대요. 이모는 친구가 결혼하길 바라셨지만 친구는 그럴 마음도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일할 시간이 되면 일하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밥 먹고 잘 시간이 되면 자고 그렇게 텅 빈 상태로 지냈대요. 이모가 그러시더라고. 나보다 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애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부모냐고. 그 말도 맞더라. 내 이기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그냥 마음속으로만 묻어뒀지. 그런데 10년 전에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아들 보육원에 보냈다고. 입양을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지만 찾아보라고. 그땐 나를 위해서 아이를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10년 넘게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고 미안하다고. 그 뒤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등록을 하고 기다렸대요. 아들이 자기를 찾길 바라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대요. 이번에 전화를 받았을 때도 갱신할 때가 돼서 연락이 온 줄 알았는데 2차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놀랐다고. 그렇게 아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정말 꿈인 줄 알았다면서요. 막상 아들을 찾았다고 하는데 겁이 나더라. 이제 와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세상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록한 건데 네가 1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 이렇게라도 찾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거기다 아들을 키워준 사람이 너라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너무 고마워, 혜진아. 어떻게 이렇게 번듯하게 자랐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키웠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너였다니. 불편할 수 있는데 집으로 초대까지 해주고 오늘 여기 오는 게 맞는지도 고민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됐어. 이제 더는 여한이 없어.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친구라는 것도,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의 생모라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친구 옆에서 함께 해달라던 친구 어머니의 말. 저는 친구의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혜진아, 정말 고마워. 지호,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나는 이제 가볼게.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딜 간다고 그래? 지호 어떻게 사는지 본 걸로 충분해. 덕분에 네 얼굴도 봤고. 남편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을 뵙고 나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지호야, 나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처럼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
내가 여기 더 있으면 모두에게 방해만 될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잃어버렸던 친구인 너를 찾았고, 넌 잃어버렸던 아들인 치호를 찾았어. 네가 직접 버렸던 게 아니잖아. 그것만으로도 너는 자격이 있어. 우리 치호의 엄마가 될 자격. 혜진아,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럴 수 있겠어. 염치라니,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뿐인데. 그치, 아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떠나려는 친구와 저, 아들, 그렇게 세 사람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못다한 말을 대신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아들 방에 자신의 이불을 넣어뒀어요. 그날 밤, 친구와 저는 17 여고생으로 돌아가 함께 밤을 보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지금은 뭘 하는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는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설명을 하며 보여줬어요. 10살부터 지금까지 아들의 모든 기록이 담겨있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친구를 보니 참 안쓰러웠어요. 지호 많이 보고 싶었지?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없어서 너무 사무쳤어. 이모를 원망하지도 못했고, 결국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 부디 좋은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하늘도 무심하진 않나 봐. 그 기도를 결국 들어주셨잖아. 정화야, 나는 지호 키우면서 매일매일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건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너와 나 사이의 기적인지도 모르겠어. 네가 우리 지호의 엄마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혜진아.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내가 어려울 때 날 구해주는 건 늘 너였어.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렇게 고마우면 지금부터라도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그래서 나 늙으면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말동무 해줘. 그리고 우리 지호 결혼해서 손주 낳는 것도 같이 보고. 알겠지? 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가 이불 속으로 흐느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말없이 토닥여줬습니다. 얼마 후 친구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5분 거리에 살면서 서로의 집에 자주 왕래했어요. 우리는 자매처럼 붙어 다녔어요. 친구와 함께하니 정말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 젊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들은 여전히 바빴지만 쉬는 날이면 시간을 내서 두 엄마를 살뜰히 챙겼어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엄마 호칭이 헷갈린다는 남편의 제안에 따라 저는 큰엄마, 친구는 작은엄마로 불리고 있어요. 함께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서로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레지던트를 마친 아들은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어요. 오늘은 고생한 아들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햇살은 고요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고 있었어요. 친구가 케이크를 들고 저와 남편은 양옆에서 폭죽을 준비했어요. 도어락 비번이 들리고 문이 열리자 타이밍 맞춰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아들, 전문의 축하해. 우리 아들 멋지다 멋져. 우리 박씨 가문의 자랑, 내 아들 박지호 최고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우리를 본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3분 평생 잘 모실게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을 만드는 건 핏줄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핏줄보다 더 뜨겁고 단단한 서로에 대한 정. 처음 봤을 때부터 아들이 끌렸던 이유도 바로 친구에 대한 정과 그리움 때문이었겠죠. 제가 17에 친구를 만난 것도 10살이 된 아들을 입양한 것도 다 이유 있는 우연 같아요. 앞으로 아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신을 닮은 예쁜 아이도 낳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 3사람, 3명의 부모가 끝까지 함께할 생각입니다. 평생 이 기적 같은 행복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